소개받은 군사편찬연구소의 남보람 연구원입니다. 지금 군사편찬연구소에서 국제 분쟁사부 나토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육군 군사연구소에서 소련 때까지 6.25 전쟁사 연구장교를 하고 군사편찬연구소에 와서는 내셔널 아카이브하고 워싱턴에 있는 미 육군 군사연구소에서 5년 동안 비밀이 해제된 자료를 수집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토의 군사기구 연구 그리고 이제 유럽 분쟁에 관해서 향후 연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늘 제가 발표할 제 글의 제목은 스탈린의 6.25 참전 의사결정 휴리스틱 분석, 그러니까 어떠한 어림짐작으로 비합리적인 결정에 의해서 한반도에 소련군과 공산군들을 밀어넣었는지를 휴리스틱스라는 분석 단위를 가지고 분석해볼 생각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창하지만 스탈린이 어떠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잘못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머릿속에 집어넣었나 그것을 추적을 했고, 거기에 곁들여서 이제 중국도 어떻게 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조금 다루었습니다. 내용은 글을 읽기보다는 핵심 키워드 위주로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글이 있으니까요. 먼저 들어가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전쟁의 원인, 6.25 전쟁의 원인, 또 각국의 참전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훌륭하신 선배들의 연구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 각기 다르고 6.25 전쟁과 관련된 참전 원인에 관한 연구가 그 주장이 각기 다른 이유가 좀 차별적인 것은 드러난 사실이 달라서 각자의 그 의견이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드러난 사실이 달랐다는 것은 뭐냐 하면 6.25 전쟁에 참전했던 각국이 1950년대 이후에 비밀 지정 및 해제 시스템을 갖게 되면서 비밀이 그동안 해제가 되지 않고 1990년대 와서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 중국, 미국의 비밀이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그 비밀이 해제되어서 공개될 때마다 학계가 유동쳤다고 조금 과장을 했는데 새로운 것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참전에 관한 연구는 이미 완결이 됐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카테고라이징하면 소련 추동설, 미국 족발설, 소극적인 중국 결정설, 적극적인 중국 결정설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 없이 다들 학자들이 1차 사료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주장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소련이 왜, 중국이 왜, 스탈린이 왜 참전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 참전 결정을 누가 했느냐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련 같으면 스탈린이고 중국 같으면 마오쩌둥이 참전 의사결정을 주도했다고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6.25 전쟁 참전 의사결정의 핵심 변수는 결국은 인간 요소가 아닌가. 우리가 이제 국제 구조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많이 얘기들 하지만 6.25 전쟁에 관련해서는 이 두 나라의 국가 지도자가 참전 의사결정의 핵심 변수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참전 의사결정의 핵심 변수인 이 인간의 의사결정이 저는 휴리스틱스라는 그런 개념, 도구에서 잘 설명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휴리스틱스에 의한 의사결정에 관해서 어떤 이론이 있는지 제가 정리한 것이 23페이지부터 나오는 것인데, 첫 번째는 합리적 외교정책 결정 이론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국가의 어떤 의사결정에 의한 결과물, 그 절차는 굉장히 합리적일 것으로 전제를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합리적 외교정책 결정 이론, 또 규범적 모델 이런 것들은 국가 행위자가 완벽하며 그 국가 행위자의 하위에 있는 것들은 블랙박스 속에 놔두고 그들도 완벽한 정보에 의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냉철한 계산으로 의사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전제를 하는데, 실제 그 6.25 전쟁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이 뒤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이미
연구자들은 알고 있어서 24페이지 보시면 제한된 합리성, 불충분한 정보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한다 하는 것들이 이미 이론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25페이지는 전망이론과 히스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망이론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데니얼 카네만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연구를 해서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사결정이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 감정적인 의사결정도 프레임을 어떻게 씌우느냐에 따라서 이미 만들어진 프레임을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일관성 없이 결정된다는 것을 실증으로 증명해낸 것이 바로 이 전망이론이고 또 휴리스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휴리스틱이라는 것이 갖는 의사결정에서 의미가 특히 위기 상황 하에서 결국 생존해내고 그 위기 상황을 경험으로서 내면화한 국가 지도자들, 특히 독재국가, 특히 의사결정권이 집중된 그러한 미숙한 국가에서는 이 휴리스틱스가 그 의사결정권자의 내면 속에 내면화되고 그것이 다시 정책 결정에 도입되면서 악순환을 반복한다고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한 것이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많이 연구가 됐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2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스탈린의 말은 내게는 곧 법이다. 이것은 김일성이 한 말이고요. 27페이지에 보면 그렇다면 스탈린의 잘못된 그 휴리스틱스는 무엇이었나를 기존 연구를 정리를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미끼와 피 흘리게 하기, 이것은 미어샤이머인데 27페이지 첫 단락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탈린이 내면화한 이 미끼와 피 전략, 피 흘리게 하기 전략, 이것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어부지리 전략이고, 그리고 남들 싸우게 만들어 놓고 나는 쏙 빠져서 이득만 먹는 그런 전략인데, 스탈린이 이것을 역사 속에서 러시아가 대제국으로 커온 그 역사 속에서 스스로 내면화를 했고, 스탈린 자신이 러시아 혁명이라든지 아니면 볼셰비키 혁명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휴리스틱스를 내면화했다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28페이지 보시면 전간기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거의 스탈린이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어떠한 규칙이나 의사결정 기구의 합리적인 결정보다도 자신의 경험과 직관에 의한 휴리스틱스를 굉장히 확신할 만한 사건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계속 일어납니다. 히틀러를 움직이게 해서 유럽을 결국 분쟁 상태로 만들었고, 또 독일이 처음에 써먹을 만하니까 자기 편에 붙였다가 독일이 반공으로 돌아서니까 다시 또 독일을 제외를 하고 영국, 프랑스와 같은 편이 되어서 휴리스틱스를 마음껏 써먹었고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되었죠. 그 과정을 28페이지와 29페이지에 거쳐서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30페이지부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냉전 형성기와 6.25 전쟁기에도 이것을 써먹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 밝혀진 1차 사료들을 보면 스탈린은 냉전 형성기 그리고 6.25 전쟁기에 충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휴리스틱스를 사용을 해서 중국을 미끼를 던지고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는 것이 30페이지와 31페이지에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중국이 그러면 스탈린의 휴리스틱스에 움직여서 그 미끼를 물어서 피를 흘렸느냐 하면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주장을 하는데 바로 미그 15기 124대에 관련된 것입니다. 중국이 왜 그러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느냐, 당시의 관점에서 미국과 왜 싸우는, 그리고 나라가 건설된 지 이제 49년 10월에 건국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타이완과 계속 전쟁 중인 와중에 왜 또 전선을 한반도 쪽으로 확대했느냐. 저는 그 미끼가 스탈린이 제시했던 미그 15기 124대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미그 15기 124대는 당시에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공군력을 일거에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유혹적인 미끼였죠. 저는 그것을 중국이 미끼를 물었기 때문에 중국이 흔들렸고 결국은 참전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124대로부터 어떤 절차를 통해서 둥베이 변방구를 형성을 했고
둥베이 변방군이 스탈린의 어떤 미끼 전략에 의해서 점점 북상을 해서 만주 일대에 분산 집결해 있다가 또 배치가 되었다가 결국은 국경선을 넘게 되었는지 34페이지와 35페이지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36페이지하고 37페이지의 그 행간을 보시면 스탈린이 전문을 보냈다가 연락을 끊었다가 나는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전혀 소식을 몰랐다. 지금 요양 중이다. 아프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마오쩌둥과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린 이후에 저우언라이를 흑해로 불러들여서 자기 요양지를 불러들여서 어떻게 사람을 애달게 만들고 중국을 내부적으로 분열되게 만들고 결국 그래서 중국이 충분히 피 흘리게 만들 수 있는 여권 조선 작전을 했는지 38페이지와 39페이지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41페이지의 마지막에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확대회의 이게 최고 의결 기구인데 41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 10월 5일이라고 하면 이게 1950년 10월 5일입니다. 1950년 10월 5일까지 마오쩌둥을 제외한 모두가 참전을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스탈린이 편지를 보내서 마오쩌둥을 굉장히 꾸짖고 마오쩌둥을 절망에 빠질 만한 내용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 동아시아의 일은 네가 지도를 해서 스스로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냐. 이제 와서 발을 빼면 어떡하냐. 굉장히 이제 준엄한 태도로 하지만 굉장히 염치 없는 태도로 마오쩌둥을 꾸짖는 듯한 편지를 보내죠. 이 편지가 저는 결정적으로 마오쩌둥을 그 근원으로부터 흔들어 놔서 결국 6.25 전쟁 참전이라고는 하지만 중국군 출병이라고 다들 표현을 했었죠. 중국군 출병이라는 최악의 의사결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쯤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토의 중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6.25 전쟁 참전이 왜 중국으로 봤을 때 잘못된 의사결정이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소련이나 중국이나 동아시아의 패권국으로서 전쟁을 예방을 하고 남북이 화해, 평화, 협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따르지 않고 전쟁을 통해서 제3자로서 이득을 얻는 단기적인 대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의사결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4페이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스탈린의 모습은 한스 모겐소가 얘기했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격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그러한 모습을 취하는 행위자의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이 제 결론 중에 하나이고 또 한 가지 존 미어샤이머가 그의 책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국가의 행동은 대부분 속 좁은 계산에 의거하는 것이지 세계 질서를 건설하는 열망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계 공산당 혁명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아의 통일이라는 그러한 공산주의적인 가치관조차도 중국의 참전 결정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자국의 이익, 그 다음에 자신이 속해 있는 정권의 안녕을 위해서 6.25 참전 결정을 내렸다고 저는 주장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이제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학부 때 이제 아나운서 시험 봐가지고 청주 SBS라는 데를 제일 먼저 합격해가지고 청주에서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언론학 공부도 석사 와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그러다가 2년이 이제 국방홍보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저기 숙대입구에 있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국방홍보원하고 또 2년이 돼가지고 한 5년 정도 국방홍보원에서 이제 우리 부대 이야기 뭐 알리는 거, 그다음에 국방뉴스 이런 것도 96.7MHz인데 저는 이제 라디오에서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전에는 YTN도 했습니다만 국방부랑 좀 친해 보이려고 국방부 이력을 좀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국방부 산하 조직에 이제 국방부 안에 삼각지역에 이제 국방부 안에 국방부 심리전단팀이라는 데가 또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북방송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조직이 조금 다른데 국방홍보원은 우리 군에게 남한 군에게 우리 군을 홍보하는 조직이고 국방부 심리전단팀은 그 대북방송을 단파로 신의주까지 쏜대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국방부 안에 심리전단팀에서는 PD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K-팝 이런 거 제작하고 뭐 날씨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대북 방송 단파 서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접하게 돼서 북한학과에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북한의 이제 가계소득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2월달에 이제 박사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진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북한학도라든지 아니면 정치학 뭐 하시는 분들 또 여기 안보 하시는 분들 다 그 한국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마 너무나 궁금하시고 흥미진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발제자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연구 내용에 대해서 진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줄치면서 읽었었는데요. 제가 아는 그 한국 전쟁의 원인은 강성호 교수님 되셔가지고 제가 잘 이제 만약 혹시나 제가 틀린 정보를 얘기를 하면 이제 또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1949년 3월, 8월, 9월에 김일성이 스탈린을 여러 차례 만나기를 시도하는데 스탈린은 되게 그때 주저하고 만나주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이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자국이 이미 이제 피를 흘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회복도 되지도 않았는데 별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있었고 김일성은 자꾸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주지 않다가 1950년 2월 달에 에치슨 국무장관이 그 에치슨 선언을 하면서 그 에치슨 선언 내용이 이제 미국 그 방위선이 그 오사카 거쳐서 이제 필리핀 쪽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반도가 거기서 빠지니까 이제 그 스탈린의 마음이 상당히 동요가 됐던 것으로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50년 이제 스탈린 70주년 생일 지나고 나서 모스크바의 한 호텔에서 이제 김일성을 그때서야 만나주는데 김일성이 이제 계속 조르죠. 남침을 허가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탈린이 좋다 그럼 내가 조건부 허락을 하마. 근데 이제 뭐 김일성은 뭐 T-34인가 그 탱크 한 200대를 보내달라고 또 이제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T-34가 이제 2차 세계대 그 독일군하고 싸워서 이긴 그 되게 기동성 있고 조그만 소형 탱크인데 그 360도 돌아가가지고 그게 이제 김일성이 탐났나 봐요. 그래서 200대를 이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걸 보내주마. 그런데 조건부가 있다. 마오쩌둥에 가서 허락을 받아와라. 그러면은 내가 조건부로 남침을 허가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진행된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배경 역사적인 정황에 대해서 그 남보라님께서 굉장히 이제 아주 상세하게 기술을 하셔서 더욱더 이제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을 이제 들어가 보자면 1950년에 발발했던 그 한국전쟁 당시에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참전하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연구인데 전망이론, 휴리스틱 개념을 차용해서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비합리적이고 또 일관성이 없는 의사결정을 통해서 6.25 전쟁 참전을 결정했다라는 가설을 입증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마오쩌둥은 당시에 스탈린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스탈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성향이 있었다라고 이제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물론 1차 자료가 워낙 우수한 데다가 저는 이제 기존의 뭐 중국이나 스탈린이나 한반도 군사 개입설 같은 경우는 신약실주의 이론에서 뭐 박홍서 교수님이 쓰신 그런 책을 좀 봤었는데 이거는 그 전망이론, 휴리스틱 개념을 차용했다는 점에서 그 이론적 분석 틀이 좀 새롭다는 점이 차별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제 도달하는 과정에서 보면 스탈린의 전략이 미끼를 던져서 내가 싸우진 않는데 상대방들이 싸우게 해서 그들이 지치게 한 다음에 그때 내가 틈을 타서 비집고 들어가서 이제 영토를 치는 뭐 그런 전략을 이제 미끼와 피 흘리기 전략이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스탈린이 독일과 유럽 전쟁을 통해서 그 둘이 이제 소모한 힘을 타서 소련군을 진격을 시켜서 유럽 지역의 혁명을 달성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미끼와 피 흘리기 전략으로 이제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제가 이제 스탈린을 이 책을 읽으면 이 연구를 읽으면서 느낀 점은 스탈린이 굉장히 영악하다. 그때 당시 이미 나이가 70대였고 굉장히 노쇠하고 영리한 그런 전략가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자기는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면서 중국을 통해서 참전하기 시키면서 미국이 자극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고 한국 전쟁에 개입한 사실을 각별히 숨기면서 중국 마오쩌둥으로 하여금 남침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했으니까 자기는 이제 손 안 대고 치고 빠지는 전략을 하는 거죠. 얼마나 영리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것은 그 발제자께서 그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비합리적이고 일관성 없는 의사결정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스탈린의 행동 패턴, 의사 외교 결정 과정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피 흘리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이 그 참전을 하게 함으로써 굉장히 영악하게 합리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제자님께 이제 질문이자 앞뒤가 이제 혹시나 맥락이 이제 뭐 안 맞는, 그러니까 상당히 논리적인 이론 틀로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행간을 읽었을 때 스탈린의 행동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비합리적이거나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일관되게 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또 신진학자이기 때문에 라인 바이 라인을 읽으면서 한 12가지 이제 비문 아까 이제 이수옥 박사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약간 비문 비슷한 거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혹시나 도움이 되신다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휴리스틱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휴리스틱은 우리가 이제 인지과학이나 아니면 교육학에서 이미 발전시켜서 그것이 국제정치학으로 역수입된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이제 어림짐작입니다. 그러니까 휴리스틱은 결국은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반기 차원에서 나온 것인데 휴리스틱이 그 전까지는 학문적으로 취급을 못 받았죠.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림짐작한다는 것이 그 앞에 그 지적받았던 환원론하고 크게 다를 거가 뭐냐.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것이 뭐가 이론이 되느냐는 얘기가 나오니까 경제학자였던 트버스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론으로 실증 검증을 한 겁니다. 실제 사람들을 70명, 700명 모아놓고 정말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을 줬을 때 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가. 근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아주 터프하게 70%의 확률로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제 이론 노름이 되기 쉬우니까 이거를 주식에다가 대입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유는 이 휴리스틱스가 주식 경제 시장의 예측에 적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주식 시장에서는 뭘 썼냐면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모험을 회피하고 손실이 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모험을 하더라는 겁니다. 10% 이득이 났을 때는 주식을 팔아치우고 70% 손해가 났을 때는 그것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그 국제정치 학자들이 이거 국제정치에도 적용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위기 상황 하에서 국가들이 굉장히 위험한 모험을 하는 그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서 경제학의 이론을 가져왔는데 뭐 이제 뭔지 한번 설명해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설명하긴 했지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카플란하고 그 불 논쟁에서 사실상 이제 그 불이 한정성을 거뒀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망 이론이 굉장히 흥미로움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학자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개념인 것만은 아직까지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크리스틱스 가지고 이펙티브 웨이스트라고 누가 그러잖아요. 쓰레기는 쓰레기인데 그 말이 더 어려운 말이야. 근데 학자가 자꾸 어려운 말 얘기하고 답할 때 더 어려운 말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들으라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께서 미시적으로 바라보면 합리적인 것이 없다. 큰 숲을 보이면 그 전체적인 그림이 보인다는 말씀이고 스탈린은 위대한 전략가였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상 살아남은 유일한 지도자로서 굉장히 국제정세에 대한 나름의 고민했을 것이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니 살아남은 유일한 지도자는 아닌데 윈스턴 처칠은 65년에 죽었어요. 실각을 아니 그 실각 아니 독재자가 예. 독재자. 예. 그래서 그 말씀에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걸 다 적어서 암기하느라고 제가 포맷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크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 박사님이 하신 질문이 났는데 그건
다시 한번 저를 생각하게 하고 좋은 코멘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일관되지 않았느냐. 근데 거기에 좀 더 적당한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스탈린의 했던 결정이 한목적적이고 집요했다고 표현하면 합리와 일관에 관한 우리들의 일관적인 상식에 배치되지 않게 잘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앞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에치슨 라인의 그런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여기 보태면 글이 좀 더 보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코멘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